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몸의 일부가 차가운 냉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손발로 증상이 나타나는 수족냉증인데요. 순환의 문제일까요? 수족냉증이라고 하면 흔히 여성들이 겪는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남성들에게도 수족냉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의 기준이 있는 걸까요? 다소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어서 수족냉증으로 진단되는 건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일상의 불편을 넘어서 건강의 이상 신호일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수족냉증의 원인과 남녀의 증상 차이,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365 로드 스튜어트의 Do You Think I'm Sexy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따뜻한 실내에서도 손발이 시리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족냉증이지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생각하지만 남성냉증도 많다고 하는데요. 여성과 남성의 수족냉증의 차이가 있을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장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족냉증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남성들도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네, 물론 수족냉증은 이제 여성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남성들도 수족냉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약간 좀 증상의 차이들은 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족냉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여성들, 생리통이 있거나 또는 임신 전에 이런 여성들도 많이 수족냉증이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남성들은 이제 젊은 남성들보다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수족냉증이 없었지만 순발이 찰 뿐만 아니라 요술사년이라고 해서 뭐 허리가 시리다 또는 무릎이 시리고 약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 결국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노화가 오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신장 기능들이 우리 면역력, 체력 또는 뭐 양기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는 부분인데 예. 그 신양이 허해지는 그런 증상 때문에 뭐 소변이 좀 약해진다든지 뭐 귀가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남성 수족냉증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따뜻한 실내에 들어와서도 아니면 심지어 여름에도 손발 시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은 외부 온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손발이 차다 이런 느낌보다는 예. 실제로는 내 몸의 중심부 온도, 그러니까 내가 몸통 쪽에 있는 그런 중심부 온도와 손끝, 발끝, 우리 말초 부위에 있는 온도의 차이가 심하게 날 때 수족냉증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제 뭐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뭐 중심 체온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입안으로 자거나 뭐 직장으로 체온을 측정하면 뭐 36.5도 이렇게 적정한 그런 온도를 유지를 하지만 결국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정상이지만 내 몸통보다 손발이 찬 온도들이 차가워지면은 주관적으로 나는 손이 굉장히 차구나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온도를 또 측정해보면 체온은 또 정상이고 이런 것처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뭐 겨울이 되면 더 차갑고 이런 게 아니라 여름이지만 어떤 그런 온도 변화에 적절히 하지 못하게 돼서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게 되면은 오히려 여름에도 손발 시림 증상들이 본인이 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시린 정도 냉기는 사람마다 다릅니까? 또 수족냉증으로 진단되는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수족냉증은 이제 주관적인 손발이 차다고 하는 자각 증상과 본인의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질환이나 치료의 영역으로 얘기할 때는 손발이 차다 정도를 우리 이제 바스 스케일이라 그래서 뭐 0부터 10까지 중에서 뭐 한 5, 6 정도 이상에 되게 손발이 차다고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경우들을 수족냉증이라고 진단하고요.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위해서는 뭐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해서 우리 신체 그런 적외선 표면 온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그랬을 때 우리 중심부 체온, 우리 뭐 손에 있는 냉정 같은 경우는 우리 상박부 이제 주관절
이제 그쪽에 있는 협백혈이라고 하는 부위와 손바닥 중앙에 있는 노궁혈의 온도 차이가 뭐 0.2도 이상 좀 차이가 나는 경우라든지, 족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쪽에 있는 부분과 뭐 이제 발등 쪽에 있는 온도가 2도 이상 좀 차이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오히려 수족냉증, 족부냉증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진료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수족냉증으로 오시는 분들 어느 정도로 냉기가 느껴지세요? 네, 뭐 수족냉증으로 얘기하실 때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증상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조금 뭐 심하다고 하면은 잘 때 꼭 수면 양말을 신고 자야 되거나 뭐 따뜻하게 발을 뭐 핫팩을 좀 대고 자야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손발이 차가워서 이제 남편분 배 위에 손을 대고 자야 됩니다. 또는 일상생활할 때 뭐 차가운 손 때문에 이제 그 처음 만나는 분과 악수를 하기가 꺼려집니다. 예. 이제 악수를 하면 상대편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이제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악수가 꺼려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수족냉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그거보다 아주 더 심한 분들은 이제 여름철에도 뭐 내복을 입고 있다든지, 또는 뭐 오리털 패딩을 입고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분들은 뭐 이제 산후풍과 같이 겹쳐서 오는 분들은 아예 진료실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병원 건물에 진입도 못하고,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꺼져 있는 그런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보호자분만 와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수족냉증의 양상들은 좀 굉장히 다르고 주관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제 표현하는 증상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린 증상을 넘어서 좀 아리고 아프다 이런 말씀도 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시리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차갑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표현할 때는 뭐 차가운 뭐 냉기가 이게 콕콕 찌르는 것 같다, 뭐 오히려 뭐 호랑이 발톱이 물어뜯는 것 같다, 뭐 아프다, 저리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게 되고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그 시린 부분들 관절들, 특히 이제 뭐 무릎이라든지 뭐 어깨라든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제 쏙쏙 쑤신다, 차갑다 이런 것들이 같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또는 이제 배가 좀 사르르 아프다든지, 오히려 또 두통이, 오히려 뭐 찬바람 쐬면은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찬바람만 조금 불면은 뭐 배가 좀 살살 아프면서 뭐 설사 기운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 또는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다든지 뭐 생리통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통증과는 항상 수족냉증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심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피부 질환이라든지 2차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수족냉증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나타났을 때 수족냉증이 심해져서 다른 질환으로 심하게 간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른 질환이 있을 때 동반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수족냉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수족냉증이 심해서 산후풍으로 오셨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피부가 굉장히 시리고 어떻게 보면 찬바람에 노출되고 정말 냉장고 문만 열어도 그 찬 냉기에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정말 며칠 뭐 울었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뭐 찬물이 그 피부에 닿는다고 해서 그 수족냉증이 심해지거나 피부 질환으로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안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족냉증이 심할 때에는 단순히 수족냉증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게 생기는 뭐 월경통이라든지 월경불순, 또는 질염이라든지 만성 방광염, 또는 여성 같으면 난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반 질환들이 오는 증상으로서 수족냉증이 있기 때문에 단순 수족냉증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문진이나 진료를 통해서 다른 질환들도 함께 치료를 해야지 수족냉증이 좋아지고 또 이제 악화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무릎도 시리고 또 아랫배로도 한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한의학에서는 뭐 오장육부의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국소적으로는 뭐 혈액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제 그런 체력 차이 또는 근력 차이 또는 그것에 따른 혈액순환의 분포도의 차이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양허, 체력이 떨어지고 양기가 떨어졌다고 할 때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시리고 소변이 좀 뭔가 불편하고 시원하지 않고, 또는 뭐 방광염이나 질염이나 또는 뭐 정력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을 연구한 것을 보면
체력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화력이 약하거나 또는 근육량이 굉장히 적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근육량이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몸에서는 이제 혈액, 피의 순환들이 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면은 한의학에서는 뭐 양허다 또는 한증이 같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그런 뜨거운 그런 부분들을 잘 쓰지 못하고 차가운 곳 기운들에서 많이 몸이 상한다. 이런 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수족냉증의 원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들은 양허, 뭐 체력이 떨어지거나 노화가 오거나 이렇게 몸에 있는 열기들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노화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 수족냉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호르몬 변화라고 하는 생리 주기들이 있고 이 호르몬 변화라고 하는 생리 주기라고 해서 이런 걸 볼 때도 우리가 뭐 출혈이 있거나 또는 출혈이 또 없거나 계속 이런 여러 가지 기혈 변화가 급격하게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젊은 나이에 생리통을 하거나 생리불순 놓거나 또는 임신 출산에 대해서 또 출혈이 심하거나 기운을 많이 쓰거나 또는 자율신경계통이 꺼지는 그런 여러 가지 산후풍 증상처럼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또 갱년기에도 마찬가지로 호르몬 변화가 오면서 잠을 못 잔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근육량이 빠진다든지 또는 골다공증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올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일생에서 이제 좀 꾸준히 그런 신체가 노화되는 것과 올 수 있다면은 여성들은 이제 그 연령별로 올 수 있는 그런 신체 변화 또는 호르몬 변화들에 따라서 수족냉증들이 훨씬 좀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한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수족냉증이 있으면서 다한증으로 땀도 많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다한증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통의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땀 조절을 못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 몸에서 땀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볼 때는 양기가 돌아가고 수분이 돌아가고 하는 순환들이 볼 수 있는데 다한증으로 인해서 뭔가 땀이 줄줄줄 흐르고 빠져나갈 때에는 오히려 그 기운들이 빠져나가서 양기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몸에 양기가 부족해지는 차가워지는 그런 것 때문에 수족냉증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정말 열이 많고 땀을 많이 내는 그런 생리적인 땀도 있지만 우리가 자한증이라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고 식은땀처럼 나른하고 뭐 조금만 해도 기운이 빠지고 이런 그런 허증으로 되는 그런 자한증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분들의 경향들이 손발도 차고 근육도 정말 작고 또는 소화력도 좀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그런 허증, 우리 몸에서 기운도 부족하고 수분도 부족하고 피도 부족한 그런 분들과 같이 동반되는 수족냉증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수족냉증과 또 비슷한 레이노 증후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레이노 증후군도 이 추위로 인해서 손발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네, 레이노이 증후군 같은 경우가 손가락 발가락에 이제 혈관에 허혈성 발적이 생기고 피부 색조가 변하는 질환으로 특별히 이런 손발이 찬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그런 질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손발바닥에 손가락 발가락에 허혈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가 좀 부족해지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뭐 창백해지고 심하면은 뭐 청색증이나 뭐 또는 너무 빨개지거나 그러면서 저리고 차갑고 하는 감각 이상과 통증까지도 올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수족냉증은 색깔 변화까지는 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레이노이드 증후군 수족냉증이 올 수도 있지만 약간 수족냉증은 좀 더 이제 그 광범위한 범위에서 레이노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이렇게 좀 몸에 차가운 것을 느끼는 감각장애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포괄하는 그런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레이노 증후군 좀 더 넓은 범위로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또 손목 터널 증후군도 수족냉증의 요인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은 그 자체가 증상이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원인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중에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서 열대사를 조절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열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손발도 차고 몸도 붓고 뭐 만성 피로나 두통이나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좀 같이 올 수가 있어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 중에서 하나로 손발 찬 거, 수족냉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은 말 그대로 이제 손목에 있는 터널에 있는 신경들이 눌려서 말초적으로 저리거나 무디거나 또는 화끈거리거나 또는 차갑거나 이런 것들인데, 말 그대로 이런 것은 손끝으로 가는 신경이 눌려서 그런 감각이 이상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각적으로 차다고 느끼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손목 터널 증후는 실제로 혈관들이 눌리거나 이런 혈액 증상이 있지 않은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감각적인 부분들 나는 느껴지는 거는 그런데 실제로 뭐 어떤 혈액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들 정말로 신경이나 이런 쪽에 문제여서 바로 이제 어떤 말초 신경변증이라고 해서 신경이 눌리거나 뭐는 또는 당뇨병이나 다른 질환으로 해서 신경 감각적인 이상 부분이 나타나도 오히려 손발이 차다고 하는 수족냉증의 증상처럼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족냉증의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질환의 위험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손발이 차다고 할 때 또 흔히 발이 시리거나 하는 분들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들이 있으면은 허리 척추가 눌리면서 오히려 감각들이 떨어지고 그 신경이 느르는, 신경이 지나는 그 부위에 따라서 뭐 발가락이 뭐 세 번째, 네 번째나 이제 발가락 끝 쪽이나 또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일부분이 좀 저리거나 시리거나라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힘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통증과 같이, 허리가 아픈 통증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레이노 증후나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우리 당뇨병이 심해서 오히려 당뇨병성 뭐 말초 신경변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사실 그렇게 되고요. 또 우리 척추나 이런 부분의 신경들도 누르는 여러 가지 신경학적 질환들이 있어도 수족냉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증상들이 굉장히 심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면서 다른 관련되는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때에는 좀 더 적극적인 진료를 해서 그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야 수족냉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수족냉증으로 진단되면 한의학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살피게 됩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의 질환도 있지만 어떤 증상에 대한 그런 개선에 대한 효과들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랬을 때 어떤 단순히 혈액순환의 개선뿐만 아니라 기혈을 순환시키고 양기를 보충시켜주는, 결국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순환시켜주면서 이 가뭄의 도랑에 물이 말라서 잘 흐르지 않을 때 물을 부어주어서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허했던 피를 보충시켜주는, 이제 보혈시켜주는 거라든지, 또는 담음이나 어혈이라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을 좀 치워주는 그런 기혈순환을 시켜주는 방법도 쓰면서 전체적으로 기운이 올려져서 돌리는 힘까지 좋아져서 단순히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기운을 올려주고 물질적으로 채워주면서 순환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개선을 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 한의학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한약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한의학 원인을 따라, 이론에 따라서 이제 수족냉증의 원인은 이제 변증이라는 과정, 뭐 증상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뭐가 막혀서 그런 건지, 또는 기혈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또는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진단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보기보혈을 시켜준다든지, 또는 울체된 거를 풀어준다든지, 정말 이제 보양약, 정말 뜨겁게 우리 몸을 데펴줄 수 있는 약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처방들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 한약을 처방할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수족냉증에 오는 것들이 이제 여성들의 경우들은 굉장히 연령에 따라서도 좀 다 올 수가 있고 해당 연령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젊은 여성들이 생리통이 오면서 수족냉증이 오게 되면은 가장 이제 생리와 관련되는 것은 어떤
호르몬뿐만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어혈이 피가 좀 잘 돌지 않는 쪽이어서 뭐 개지복령환이나 이렇게 어혈을 풀어주는 쪽에 그런 약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출산하고 나선 피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또 피를 좀 보충시켜주는 약을 많이 쓴다든지, 또는 이제 갱년기가 돼서 어떤 기혈이 좀 막혀서 울체되는 뭐 우라병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은 울체된 거를 풀어주는 약들을 쓰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남성의 수족냉증인 경우도 정확한 변증을 통해서 처방은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양허해진다, 우리 양기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보양시켜주는 거, 우리가 먹어서 좀 몸을 데펴주고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약재들이 우선이 되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순환을 조금 보충시켜주는 그런 약재들을 처방을 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에서 조금 처방도 다르고 어느 부분을 더 강조를 해서 약을 쓸지 구성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침 치료나 부항, 뜸은 어떨까요? 좀 순환에 도움을 주면 이런 냉기가 줄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몸의 순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저도 예를 들면 우리 몸은 그 옛날 그 물이 돌아가면, 따뜻한 물이 돌아가는 보일러 형태로 되는 것이 우리 몸의 그런 열의 그런 분산이라고 보는데요. 네. 결국 이제 침은 기혈의 순환을 좋게를 해주는 거, 뭔가 잘 돌게 해주는 것이고, 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쑥이라고 하는 에업이라고 하는 그 성질 자체가 따뜻하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뭐 소화도 잘 되고 부인과 질환에도 오래 썼던 약들인데, 몸을 데펴주는 것은 이제 뜸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에 대한 그런 연구에서도 침 치료군과 가짜 침 치료군을 비교를 해봐도 침을 놨을 때 손끝의 말초 혈류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던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결국 우리 몸에서 큰 관절들 부위에 있는 침자리들에 침을 놓으면은 그 관절들에서 막혀 있는 것을 좀 잘 흐르게 해서 혈액순환이나 수족냉증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냉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은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요. 이랬을 때 이제 손과 발만 따뜻하게 하는 경우도 오히려 이제 몸 전체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좀 있는 경우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뜨겁게 하는 것보다는 뭐 간단히 족욕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장갑을 낀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 몸에서 꼭 끼는 옷을 입는 것보다는 이제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편안한 옷으로 좀 넉넉하게 얇은 걸로 좀 이렇게 여러 겹을 입어서 옷을 좀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온도 조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낮 동안 활동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자연에 있는 양기를 받는다 그러고, 또 밤에 잘 자야 음기를 또 잘 축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요즘에 손발이 찬 분들은 특히 이제 밤낮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제 잠을 못 자고, 또는 이제 낮에는 또 이제 굉장히 늦게까지 늦잠을 잔다든지, 또 일상이 좀 밤낮이 바뀌었을 때에는 오히려 수족냉증 증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면서 양기를 축적하고 밤에는 충분히 쉬면서 음기를 축적하니까 우리가 음양의 조화를 좀 맞추면서 생활하는 것들도 수족냉증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목욕탕에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족냉증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뜨거운 물에만 있으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혈액순환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 뜨겁게 하면은 우리 혈관도 근육인 거고 이완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따뜻한 물에 30초 있다가 차가운 물에 좀 시원한 물에 30분 있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이 운동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피로물질도 많이 배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통증도 완화했을 때 냉온 교대욕이라고 해서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나는 이제 손발이 차다 그래서 무조건 따뜻하게 있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좀 얼굴까지 좀 온기가 느껴지면은 오히려 조금 시원한 물에 좀 노출을 해서 또 혈관을 확 수축을 했다가 다시 좀 이완했다가 이제 반복을 한 최소한 3번 정도 이상은 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때도 도움이 됩니다. 네. 지압으로 꼭꼭 좀 눌러주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혈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경혈자리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뭐 합곡, 족삼리, 삼음교라고 하고 뭐
엣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의 위치를 잘 모르겠으면은 어쨌든 손바닥에서 관절들이 있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서 가장 큰 우리 부분들과 우리 이제 주관절, 우리 팔꿈치가 굽혔다 폈다 해지는 굽혀지는 부분들이나 또는 이제 무릎이 굽혔다 폈다 하는 위 아래 부분들이나 또는 고관절을 굽혔다 폈다 또 위 아래 부분들에 있는 자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관절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이 기본적으로 기혈순환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자리를 정확히 찾아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거를 자리를 잡기 어려우면은 우리 큰 관절들을 많이 움직여주고 그 주변을 이제 꾹꾹 지압을 해주는 것들이 오히려 이런 수족냉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좋은 지압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수족냉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장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드 맥퀸과 패툴라 클라크가 부릅니다. Baby is cold outside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의 건강책 정보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제목이 바운더리입니다. 바운더리 하면은 어떤 경계선 같은 걸 의미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예. 선 넘으셨습니다. 선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예. 우리에겐 누구나 다 이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경계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심리적인 장벽이라고도 부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장점으로 작용되어야 할 사회적 동물이라는 본성이 단점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선을 넘을 때 이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침범당하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선 넘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만 위축되죠. 남들이 선을 넘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 나의 바운더리가 점점 안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나의 공간이 줄어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내가 왜곡되고 압박받는다라는 거죠. 예. 결국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요.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기대에 따라가고 남의 요구를 들어주느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책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질문하고 있는데요. 뇌과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 김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는 예. 책을 통해서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네. 이 바운더리는 내 삶의 영역입니다. 가장 나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정하는 마음의 공간이 바운더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단순히 경계, 어떤 한계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있잖아요. 네. 1위로 항상 꼽히는 게 관계. 네. 직장 상사와의 관계. 맞습니다. 그러겠죠. 예.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관계라고 이야기하지만 관계는 결국 양보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영역과 공간을 어느 정도 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면 어느 순간 나의 영역, 나의 바운더리가 좁아지게 되고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서 거의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서
뭔가 좀 남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바운더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내가 참으면 우리 집안이 화목해지니까 또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늘 양보하고 견디고 참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내 마음이 정작 어떤지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업무에 여가 시간을 내놓고 과로로 일삼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신경 쓰느라 계속해서 내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수두룩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 따라가느라 내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봐. 내 삶은 어디로 갔지? 지금 내 안의 주인은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이미 우리 마음은 병들었어요. 그때 불안, 우울, 짜증, 슬픔, 분노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저자는 여기저기서 남들에게 끌려다니느라 자신을 먼저 챙기는 법을 잊었다면 내 마음을 지키는 기준선 이 바운더리가 건강한지 살펴봐야 될 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뭐 가족 문제라든가 또 회사 문제라든가 그런 곳에 너무 신경 쓰고 몰두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그건 뭔가 또 잃게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어떤 기준선이 건강한지를 살펴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군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예. 첫 번째 유형은 강철 장벽 유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침범과 간섭을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방어적이거나 완벽주의가 강하고 그만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헐거운 그물 유형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상대의 요구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행동을 상대의 요구, 상대의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평가가 좋죠. 근데 기력을 지나치게 소모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튼튼한 담장 유형입니다. 융통성이 있지만 적정선을 넘지 않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타인과 건강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주체적인 삶.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강철 장벽 유형인지 헐거운 그물 유형인지 아니면 튼튼한 담장 유형인지. 강철 장벽도 문제지만 책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유형은 헐거운 그물 유형이에요. 그래요. 특히 한국 사회 예. 참 권위주의적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관계의 가불관계 혹은 헐거운 그물을 노리고 마구 침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갑질, 집단 괴롭힘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나치게 상대의 욕구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만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선 넘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헐거운 그물 유형이라면 빠르게 바운더리를 설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이제 어느 유형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어느 유형인지 꼭 집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복합적인데 네. 적어도 헐거운 그물은 아닌 것 같아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시작은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자는 특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헐거운 이 그물 유형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한국 사회가 워낙에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끈끈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맞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쉴 새 없이 성장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죠. 다른 사람들에게 순응하고 그 기대에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한국은 지금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라는 아픈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부응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나 자신, 내 삶을 희생하면서 생긴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나를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막상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거나 뚜렷한 바운더리 실행이 필요할 때도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아,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버릇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생활 뒤처지지. 이런 주변에 반발이 네, 있을까 봐 바운더리 설정을 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참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내 한계를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남이 그 한계를 결정해버려요. 침범해서 너는 여기까지, 네 공간은 여기야 라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기준을 결정하지 않으면 남들이 결정한 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가 좀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가기 싫은 회식도 가야 될 때가 있고 네. 가면 또 먹기 싫은 또 술도 마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 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는 약간의 어떤 나쁜 평가를 듣더라도 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선순위는 나를 먼저 돌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한 심리적인 방법들 전략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보는 자기 돌봄 또는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안쓰럽게 여기는 인정하는 자기 자비 네.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운더리가 마치 어떤 상대와 관계를 딱 끊는 요즘 말로 손절하는 예. 선 긋기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절은 그 목적이 단절이에요. 이제 너랑 관계 안 해도 돼.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운더리의 목적은 공존이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목적이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자는 내 삶을 두루두루 지켜줄 수 있는 바운더리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예. 이 5가지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바운더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과도한 책임감과 거리를 두는 바운더리가 필요하다. 예. 세 번째, 일과 쉼을 구분하는 바운더리, 불편한 감정과 거리를 두는 바운더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바운더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이 두 가지를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네. 예. 그렇다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방법도 소개되고 있나요? 네.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법,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책에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바운더리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난 뒤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 뇌가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뇌를 유연하게 작동을 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양한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자는 뇌 과학자이기 때문에 삶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뇌가 저항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동안 눈치 봐왔던 뇌를 새롭게 리부트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짐작하는 생각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투부터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투요? 사실 관계를 할 때 상대는요. 그 사람의 말투,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만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겸양의 표현으로 쓰는 몇 가지 상투적인 단어들이 있죠. 뭐 미안하지만. 네. 근데 사실 미안하지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저자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내 행동이 잘못됐다. 나를 고쳐주세요. 라는 의미로 상대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 내게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내 바운더리를 정하는 건 미안한 일도 아니고 사과할 일도 아니다. 아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미안하지만 뭐 실례합니다만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습관적으로 붙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예. 특히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 아니면 동료에게도 뭔가를 부탁할 때 당당하게 부탁해도 되는데 꼭 그냥 미안합니다만 미안한데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선 이제 말투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 바운더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과 쉼에 있어서도 경계가 필요하고 감정도 지키는 어떤 한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바운더리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일종의 마인드셋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일과 쉼의 바운더리를 설명하면서 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해요. 예. 휴식은 무엇일까요? 그냥 쉬는 거 아닌가요? 그냥 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아니다. 저자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쉬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하버드 의대의 뇌과학자인 질 볼 테일러는 신체가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반응이 60초 동안 진행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에 있어서도 일종의 바운더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분노감이 일더라도 이게 90초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설계됐다는 거죠. 예. 근데 90초가 지난 뒤에도 계속 그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그 감정에 머무를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90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감정에 머무를 것인지 아닐지 떠날 것인지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분노, 수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강렬한 90초의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감정의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분 한 30초 정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만 잘 넘기면 그렇죠. 그런 분노, 뭐 수치심 이런 것들도 좀 이겨낼 수 있다는 맞습니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뇌는 그러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소멸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굳이 거기에 머무려고 하면 그 감정은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남아있다. 또 한 가지 바운더리, 이상과 현실을 분리하는 바운더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늘 이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 반대로 늘 너무 현실 속에서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낙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현실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잘 오가면서 때로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바운더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계속 질문해요. 지금 내 삶을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 삶의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는가? 나 자신일까? 부모님일까? 남편일까? 또는 아내일까? 직장 상사일까? 예. 이 질문을 하면서 살다 보면 지금 내 삶은 건강한지 아니면 아픈지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을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 삶의 운전자는 자기 자신이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확인해 봐도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책 정보 바운더리 함께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